너희 한국 사람들은 이래서 문제다. 너희는 아주 다 나쁜 놈들이다. 중국이 소수민족을 굉장히 탄압하고 착취하고 중국은 한족의 나라니 한족이 다 밑에 있는 소수민족을 뭐 다스린다는 식으로 안녕하세요. 중국 현지의 보다 객관적인 상황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전달드리고자 노력하는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먼저 5초만 시간을 내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요, 제가 오랫동안 한번 다뤄보고 싶었던 주제인데요. 그간에 너무 다양한 일들이 터지다 보니까 저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서 조금 뒤로 미뤄졌던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가 중국 동포라고도 부르는 중국 조선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생각이 저와 다른 분도 계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표현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저는 반드시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여러분께서 보시는 그 세상을 다양하게 참고하시는 하나의 어떤 의견으로 제 생각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중국은 한족이라는 민족을 제외하고 나머지 55개의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다민족 국가이고요. 한국에서 그런 얘기들을 제가 종종 듣는데요. 사실상 한족이 90% 이상이니 사실상 한족의 나라 아니냐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중국 사람하고도 실제로 살고 있고 오랫동안 겪어본 바로는 민족 기반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프레임이 이게 한국적인 프레임입니다. 중국은 그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냥 너는 무슨 족이니? 아, 난 무슨 족이야. 혹은 이제 평소에 뭐 장족이라든지 잘 안 들어봤던 족이 나왔다고 와 신기하다 뭐 이 정도에서 끝납니다. 그 이상 뭐 더 이상 진행되는 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일부 내용들 특히 이제 반중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는 데에서는 중국이 소수민족을 굉장히 탄압하고 착취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뭐 독립을 하고 싶은데 뭐 중국의 그 독재 정치 때문에 그런 거를 못한다는 식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주로 이제 중국 서쪽 이런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실제로 가봐서 가고 본 것은 아니에요. 가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런 생각도 있다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일단 적어도 제가 20년 넘게 겪어오기로는 그런 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접해보지는 못했었고요.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그런 것을 실제로 본인이 현장에서 접해보시지 않았는데 그저 어떤 뉴스나 SNS의 내용만을 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달하시는 것은 조금 우리한테는 조금 민감할 수가 있다. 특히 이제 중국과 같이 살고 있는 한국인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좀 전달을 드립니다. 조선족은요, 제가 지금 인터넷 바이두로 찾아봤더니 인구가 약 190만 명 정도 된다고 나옵니다. 이러면은 중국의 55개의 소수민족 중에서 약 14위 정도 인구 규모로요 14위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같은 민족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중국 내에서 조선족들이 하는 그런 어떤 결과들이나 업적들을 보면은요 정말로 감탄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두각이 확 뛰어날 정도로 잘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선족은 아마 민족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은 결과가 가장 뛰어나지 않을까. 뭐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탁월한 업적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일부 조선족을 과대 해석을 해가지고 모든 조선족이 그렇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요거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런 생각이 강한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참 얘기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게 있어요. 마치 그 원나라 시대의 중국에 몽고족이 막 여러 민족들을 다 자기가 다스리잖아요. 청나라 때는 그 여진족, 만주에 있던 여진족들이 또 많은 중국인들을 다스리잖아요. 물론 이제 그 안에는 굉장히 유화책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근데 이제 지금 프레임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중국은 한족의 나라니 한족이 다 밑에 있는 소수민족을 뭐 다스린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일단 상식적으로 인구가 90%가 넘는 사람들이 인구 10%도 안 되는 사람들을 다스려가지고 그거는 이제 이 피라미드 구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과하다.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도 그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는 걸 아마 아실 것 같고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알면 알수록 한국하고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다르고, 우리나라가 인구 5천만 정도로 지금 운영이 되는 체제인데 여기가 지금 14억이 넘다 보니까 우리랑 같은 체제로는 이거는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한국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도 아마 그런 차이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이유로 중국 사람들도요, 한국 체제를 잘 이해를 못 합니다. 근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 사람은 자기가 한국 거는 잘 안다, 그런데 중국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 사람은요, 중국도 잘 모르겠고 한국은 또 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아마 이런 차이는 조금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조선족과 관련된 내용은 제 유튜브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 중에 L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친구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전달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고 제가 조금 재가공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시는 조선족 분들이 되게 뛰어난 분들도 많으시고요, 문제가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거는요, 한국 사람이 해외에 나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 중에 중국에 와서요, 정말로 나쁜 짓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로 뭐 중국 사람들 사기를 친다든지 범죄에 연루가 되는 분들이 여러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콕 찍어가지고 너희 한국 사람들은 이래서 문제다, 너희는 아주 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선족 동포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시각이 굉장히 좀 왜곡됐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일단은 중국 조선족 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적어도 제가 이해하는 정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요, 중국 체제 내에서도 최고 수준의 엘리트에 해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는 중국 한족들 입장에서도 도달할 수 없는 위치인데 거기까지 도달한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중국 과학원의 강경산 원사님, 그리고 중국 공정원의 김흥광 원사님, 그리고 현재 주 일본 대사로 있는 공현우 대사님, 이런 분들은요, 조선족 출신인데도 중국 사회 기준으로도 너무나 대단한 엘리트들이에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뛰어난 기업가로서의 역량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북경 동화원 의료기계 그룹의 남룡 이사장님이 계시고요, 아성그룹의 송재국 회장님,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조선족 분들이요, 비즈니스를 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한국과 중국을 상당히 균형 있게 이해를 하시면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제가 때때로 감탄하고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세 번째 계층은요, 제가 봤을 때는 차세대 엘리트 계층이라고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볼게요. 중국에서 혹은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에 본인의 고향에 돌아와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공무원, 사업가, 예술가, 문학가,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아니면 중국의 연예 대도시 혹은 해외 각지에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젊은 분들이 계십니다. 엄청나게 똑똑하세요. 그리고 일도 굉장히 잘하십니다. 문제는 한국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걸 잘 몰라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중국에서 먹고 살기가 조금 힘들거나 피치 못할 이유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어려운 일들을 하고 해외 지역으로 가서 막 몸으로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접촉하는 분들이 바로 이 네 번째 분들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섯 번째, 본인의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고향에 남아서 농사를 지어야만 하는 조선족 노인분들, 어린이 계층, 이런 분들이 또 계십니다. 여기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별로 접할 일이 없겠죠. 자, 그래서 딱히 중국 사람들이 조선족이라는 카테고리를 잡아놓고 이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다분히 이제 한국적인 관점이라는 걸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만나뵀던 조선족 분들은 아마 한국에 많은 분들이 만나뵀던 분들을 저도 똑같이 한국에서 만났겠지만 이런 경험을 제가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베이징에서 대학원생으로 있을 때에 만났던 사람인데 굉장히 똑똑했어요. 굉장히 똑똑해서 대부분 대화를 이제 중국말로 했습니다. 중국말로 했고 한데 한참 뒤에 알았어요. 이 사람이 조선족이었습니다. 조선족인데 갑자기 이제 조선말을 하니까 이 느낌이 확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있구나. 근데 중국어가 훨씬 더 유창하고 전혀 눈치를 못 채겠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중국의 조선족이다, 근데 한국 사람을 만난다, 근데 제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고 자신감이 있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한국말로 얘기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영어로 하든지 중국말로 하든지.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선입관이 강하거든요. 이러면서 만나뵀던 분들도 계세요. 제가 이제 한국의 대기업에서 일을 할 때에 조선족 분인데 한국 대기업에 이제 입사를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세요.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고 일도 잘 하십니다. 뭐 한국적인 뭐 문화 감각 이런 거까지 똑같이 요구를 하는 거는 좀 과하죠. 그거는 이제 한국 사람한테 요청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많이 계셨다. 그런데 한국에서 굉장히 좀 왜곡된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게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 공유를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조선족에 대한 조선족 특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한번 영상을 구상을 해서 계속해서 업로드를 하려고 하고요. 이어서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조선족 분들과 관련된 사례들을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한국 분들이 아마 대부분 조선족 분들을 한국에서 만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중국 현지에서 만났던 조선족 분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중심으로요. 그 다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왜 조선족 동포분들에 대해서 자주 오해를 하게 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거를 한번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한국인 유튜버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남편으로서 중국의 조선족 동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선족 분들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제 영상에서 이런 내용 꼭 다뤄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그 댓글에 알려주시면은요 저희가 연락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제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한번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번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족 직원들은 중간에 꼼수를 부린다. 믿을 수가 없다. 속인다. 사기를 친다. 귀임을 하는 또 주지원들이 한국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선족 믿지 마라. 속임수 친다. 안녕하세요. 중국 현지에서 중국 사람과 함께 살면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중국을 바라보려 노력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요 중국 조선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요 제가 한국이 아니고 중국 현지에서 겪었던 조선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제가 유학생 신분으로 있었던 것과 중국 주재원 신분, 교민 신분 이렇게 있었던 것을 가지고 한번 가급적 기업 관점에서 만나게 되는 중국 조선족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90년대 이후에 중국에 진출한 기업 그리고 주재원들은요 대부분 조선족들을 통해서 회사 안팎에서 의사소통을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중국 조선족 분들한테 상당히 의존을 많이 한 상태로 기업 운영을 해왔다는 것을 한국에 계신 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한국의 발전하는 모습을 가지고요 굉장히 부러워했던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중국이 개혁개방하고 나서 계속해서 일본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갔지만요 이런 조선족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중국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중국 시장을 보시면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더 성적이 좋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어요. 또 일본만 꼭 보실 필요가 없고 타이완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 대만 그쪽은 중국 복건성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후젠성 복건성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쪽이 이제 거의 하나의 경제권처럼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랑 말도 같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중국 대륙의 고향인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기업 운영하는 게 결코 그런 대만 사람들에 비해서 뒤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안에서 조선족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너무 안 알려져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회사가 있는데 이제 한국인 주재원이 갑니다. 가서 법인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회사면은 내부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월요일에 조회를 한다든지 회의를 하게 되면 중국어로 소통을 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회사에서 내부 회의를 하고 이렇게 잡담까지 나누는 정도 중국어로 하려면요 제가 실제로 여러분한테 겪어보고 말씀드리는데요 대학교 4년 동안 중어중문학과 중국어 배운 거 가지고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 실력으로는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이요 조선족
직원이 통역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회의도 진행을 하고 고객사도 만나고 중국 협력사도 만나고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한국 회사가 중국에 진출을 해서 현지에 있는 직원을 뽑을 때에 조선족 직원한테 요구되는 스펙과 같은 것들은요, 일반적인 다른 한족 직원들보다는 훨씬 좀 관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통역이라는 업무 자체가 여러분 이거를 실제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으로도 조선족 직원들은 이미 플러스를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게다가 조선족 직원들은 한국어 소통도 되고 또 한국 사람들하고 말이 바로바로 통하고 식사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가까운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기 좋았죠. 자, 그러면 이런 한국 회사에서 다니고 있는 한족 직원들 입장을 한번 봐볼게요. 일반적으로 대외적인 업무 처리 능력, 고객, 협력사하고 소통하고 중재하고 이런 영역에서 많은 퍼포먼스들을 한족 직원들이 상당히 더 많이 내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에는 제가 본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조선족 직원들이 한국 회사에 들어오면은요, 역할을 발휘하는 부분이 내부 소통하는 데에 굉장히 치중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게 조선족 직원들이 그 역할을 하기에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족 직원들은 대내적인 업무, 뭐 관리, 인사, 행정, 법인장님 뭐 통역을 한다든지 주재원들 잡무를 도와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외적인 퍼포먼스를 낼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여기서 꼭 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요, 이렇게 업무 구분이 된 것이 조선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한국 기업에서 조선족 직원들을 그렇게 활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아니고 결과입니다. 만약에 한족 직원하고 동등한 스펙의 조선족 직원이라면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주는 그런 조건과 대우에 만족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족 직원이 한족 직원보다 일을 못한다, 혹은 조선족 직원들은 중간에 꼼수를 부린다, 믿을 수가 없다, 속인다, 사기를 친다 등등. 자, 근데 이거를 가지고 귀임을 하는 또 주재원들이 한국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선족 믿지 마라, 속임수 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한국에 가지고 야, 너 제주도 사람 믿지 마, 다 사기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좋은 사람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집단으로 묶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자, 제가 앞서 1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선족이든 뭐 한족이든 중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간에 탑 수준의 엘리트 인재들은요, 실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같이 일을 해보고 말을 해보면 바로 압니다. 딱 몇 마디, 말 몇 마디 해가지고 상대방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기도 하고요. 몇 번 대화하고 만나만 나눠봐도 상대방의 상황하고 의사를 바로 캐치를 해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선족이다, 뭐 한족이다 이런 이슈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개인 능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조선족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적용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자,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한국 기업 내에 있는 조선족 직원이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도리어 이 조선족 직원이 그 기업에서 발전하는 게 가로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직원이 본사하고 한국 본사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그게 장점이지 왜 장점이 아니냐. 자, 이렇게 되면 주재원의 역할이 제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업무 실적하고 거리가 있는 내부 관리나 행정 업무 쪽으로 편중이 되는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간이 오랫동안 흘러버리면은요, 이 조선족 직원들은 열정도 있고 열심히 했고 회사에서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높은 충성심하고 경험이 남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 마치 조선족 직원은 이제 충성파다, 한족 직원은 실력파다,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런 것도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그것이 그 직원이 전족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회사에서 그렇게 활용을 하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선족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은 근본적으로 성립을 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중국 시장이 크고 경쟁도 치열한데 우리가 우수한 조선족 어떤 인재들을 우리 기업에서 잘 활용을 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 베스트죠. 이게 바로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은요, 제가 봤을 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왜 그것이 안 되는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더니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중에서 실력이 우수하고 특출한 조선족 직원에 대해 충분한 대우를 해줄 만한 준비가 된 한국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출중한 조선족 직원이라면 한국 기업이 아니라 그냥 내가 조선족이다 뭐다 말하지 말고 그냥 중국 사람이다, 근데 일 잘한다, 이러한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중국 기업이거나 아니면 다른 글로벌 컴퍼니로 가버리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뛰어난 조선족 직원이 함께 한다고 해도요, 그 직원한테 힘을 실어주지를 못합니다. 한국 주재원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일종의 장벽이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 한국 기업 안에 있는 조선족 직원들이 그 조직 안에서 성공을 하려기보다는 내가 최대한 적은 인풋을 들이고 최대한 많은 아웃풋을 가져가야겠다 라는 전략으로 선회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더 큰 낭비죠. 자, 세 번째는 우리 기업의 경영진이나 주재원들이 조선족 직원들에 대해서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미는 경우가 많아요. 필요에 따라서는 중국인 직원으로 대우를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같은 민족으로 마음대로 막 기준을 바꿔대기 때문에 조선족 직원 입장이라면 불만이 누적되기가 아주 좋은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나한테 어떤 기준을 들이댈지 모르니 일단 거리를 두자, 이런 식의 풍조가 생겨나기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서 한국인 주재원들하고 조선족 직원들이 정말 가족같이 서로 의지를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했던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조선족 직원들은 조선족 직원들대로,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대로 서로에 대한 불신이 많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주로 회사, 기업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교민 생활을 한다든지 하시는 경우도 보면 이상하게,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는데, 똑같은 서비스에 대해서 물어봐도 이제 조선족 분들이 하시는 데에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밝히고 얘기를 하면 자꾸 편법으로 하는 거를 알려주세요. 자꾸. 저는 이제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밟고 싶은데 이분들이 돈을 요만큼 더 나게한테 주면은 내가 이렇게 편하게 해주겠다. 근데 들어보니까 그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가 은근히 많습니다. 교민사회에서. 근데 이게 항상 서비스라는 거는 그 시장의 수요를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그렇게 이렇게 그 뒤로 돌아가려는 그런 한국 분들이 많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족 분들은 또 거기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또 제공하기도 하고, 뭐 그거를 보는 한국 사람들은 조선족들은 이렇게 사기를 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시고, 이게 지금 전체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고 굉장히 일부의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가 오해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정도로 제가 중국 현지에서 만났던 중국 조선족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 사람들이 조선족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것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딱 5초만 투자를 하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조선족을 소재로 해서 컨텐츠 쪽을 사업을 하시면서 돈벌이의 소재로 삼는 분이 지금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께서 지금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현지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중국의 상황을 전달드리고자 노력하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계속해서 조선족 특집으로 콘텐츠를 운영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세 번째, 왜 한국 사람들이 조선족에 대해서 자꾸만 오해를 하게 되는 걸까? 이 문제가 저도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생각하는 게 100% 다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여러분이 참고를 하셔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못 보고 계신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내용도 있겠구나, 이런 정도의 용도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컨텐츠는 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중국 조선족 혹은 조선족 동포 오해를 하게 되는 그 기본적인 패턴이 있는데요. 저는 크게 그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언론 매체에 대한 과도한 신뢰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자식이 둘이 있는데요. 둘째가 얘가 조금 과장이 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막내다 보니까 더 관심을 끌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얘는 지가 이렇게 놀고 있는데 주변에서 자기를 안 봐주면 갑자기 자기가 어디다 다리를 툭 부딪혀요. 그래서 막 아프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래요. 처음에는 제가 다쳤는가 하고 걱정했는데 나중에는 얘 이제 우는 표정하고 목소리 패턴 요거를 딱 보면 얘가 또 연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보고서는 제가 압니다. 첫째는 또 이런 게 없어요. 첫째는 또 첫째대로 다른 특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둘째를 볼 때는 둘째한테 맞는 방식으로 보고, 첫째를 볼 때는 첫째한테 맞는 방식으로 감안을 해서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의 어떤 시각이 우리나라 언론 기관별로 적용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모든 언론 기관들이 다 똑같이 100%의 팩트만을 가지고 보도를 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언론 기관들마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고 여기에 맞춰서 이것을 재가공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서 왼쪽에서도 보고 오른쪽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아래서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감안하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신문이나 뉴스다 그러면은 무턱대고 믿으면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돼요. 제가 살면 살수록 대한민국의 언론이라는 것이 전 세계 전체적인 수준으로 놓고 보면 아주 우리가 특이한 언론 환경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이랑 비교를 하면은요, 저는 솔직히 어디 언론이 더 나은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중국에 있는 언론을, 중국 대륙 언론을 갖다가 비판할 때 하는 말이 전부 다 공산당 찬양하는 언론밖에 더 있느냐, 니네가 맨날 좋다고만 하지 정작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보도를 안 하지 않느냐.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비판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은 그 반대 측면에서 한국의 언론이 그 기능을 하느냐, 저는 그거는 우리가 너무 자신있게 그렇다라고 말하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의 언론은 어떤 의미에서는 일종의 방종 상태이거나 아니면은 지나치게 자본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둘 다 약간 양극단으로 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받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죠. 우리나라 중앙일보에서 아직까지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굉장히 획기적인 특종이다, 그것을 우리가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과거 이제 90년대 등소평, 중국 국가주석 등소평 주석의 사망 보도를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했다, 이거를 굉장히 큰 그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 보도가 아니면 절대로 다른 데에서 보도할 수 없는 것을 발굴을 해가지고 보도를 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특종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내가 얘보다 한 2시간 일찍 했다, 내가 얘보다 30분 일찍 했다, 1시간 일찍 했다, 이런 거를 가지고 특종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자,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듣기에 한국의 언론 업계의 풍토는요, 그 작은 시간 몇 분 차이를 가지고 굉장히 의미 부여를 강하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쓰려고 하는데 옆에 언론기관에서 먼저 특종이 보도가 되면 나도 이거 놓칠 수 없다 하는 식으로, 나도 단독 보도다, 이런 식으로 올린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봤는데요. 우리가 IMF를 겪고 나서요, 모든 삶 하나하나의 가치 기준이요, 다 돈, 수익성이 너무 강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버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치 인식에 곳곳에 자리를 잡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론 보도도
돈을 벌 수 있는 것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재편이 되다 보니 자극적인 것, 제목이 특이한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볼만한 것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기사가 나오더라는 거죠. 자, 과연 이러한 기사들 안에 정말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얼마나 될까, 이런 의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자극적인 기사를 낼 때에 조선족 관련된 내용들도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이런 것들을 즐겨서 읽으세요.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자기의 생각을 더 강화시켜줄 수 있는 이런 기사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 계속 꾸준히 아마 찾아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의 언론 보도들이 끊이지를 않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언론 매체에 대한 과도한 신뢰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중국 조선족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계속해서 양산하게 만드는 사회 시스템화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비판적 사고의 차별적 적용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비판적 사고,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거죠. 따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문화가 이렇게 서로 좋게 살자, 이런 문화가 되게 강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판적으로 하면은 막 화를 내요. 너무 따지냐? 지금 내 말 안 믿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비판적 사고가, 굉장히 한국인의 비판적 사고가 정점을 찍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소비재를 구매한다든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드폰을 산다, 혹은 무슨 뭐 필통을 산다 할 때 여기 들으면서 저 녀석들이 나를 속이는 건 아닐까 하고 굉장히 긴장된 상태로 소비를 합니다. 또 식당에 가가지고도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 주문을 먼저 받는 거 아니야? 혹은 걔네가 먼저 나온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내가 대접을 제대로 못 받지 않을까, 이거를 가지고 그냥 굉장히 긴장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문화가 우리나라에 좀 생긴 것 같아요. 전 국민이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하는 병이 걸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런 걸 많이 민감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그렇게 민감을 하는데 정보 콘텐츠 분야에 대해서는 놀랄 정도로 민감하지가 않아요. 그냥 그대로 흡수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많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그대로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대로 흡수하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지나면 이게 사실이었나 픽션이었나 모른 채로 그냥 가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이 이제 정보의 홍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를 내가 어떻게 취사 선택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요, 유튜브에 굉장히 다양한 강의들이 있고요, 또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책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을 내서 간단하게라도 한번 살펴보실 일이 아닌가. 자, 이런 것들은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중국에서는 중국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안 하셔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게 더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각각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우리는 이런 체제로 가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 내가 국민주권이 있고 내가 모든 가치 기준에 대해서 내 영향력을 선사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나라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눈, 시각을 기르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조선족 문제를 바라보는 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요. 자, 세 번째가 조금 가슴 아픈 부분인데요. 세 번째가 영화나 TV 콘텐츠에서 비사실적인 묘사를 하는 것 때문에 영향이 큽니다. 자, 제가 중국 조선족 관련해가지고 한국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볼 때마다 떠올리게 되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1923년 일본에서 있었던 관동 대지진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가 이제 우리는 일제치하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많은 조선 사람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관동 지역에 대지진이 발생을 하니까 당시 일본의 집권 세력이 이것을 우리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공공의 적으로 몰아버리면서 사회적으로 쌓여있는 그 불만을 이쪽으로 표출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시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거는 미친 짓이죠. 이것이 문명사회에서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자, 그런데요, 일본에서 있었던 일과 지금 한국에서 조선족 동포들한테 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에 사회적인 소수, 그리고 그 소수가 나에게 반발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면 그 사람한테 대고 화를 내고선 죄를 따지는 것은 굉장히 간편하지만 비겁한 행동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니즈는 항상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전에 KBS 개그 콘서트에 황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조선족 보이스피싱 하나의 소재로 해가지고 굉장히 우습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웃게 만들었던 그런 코너인데요. 그 코너가 한국에 살고 있던 많은 조선족 동포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자, 예를 들어서 어느 범죄자가 있는데 장애인 출신의 범죄자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범죄자를 우리가 웃음거리로 삼을 때에 그 범죄자의 장애가 되는 부분을 가지고 웃음거리로 삼았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건강한 웃음일까요? 이것은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조선족들은 중국에서 중국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조선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범죄와 결합을 시키면서 웃음거리로 활용을 하고 또 이런 내용들이 공영방송인 또 KBS에서 이런 것들이 다 통과가 돼가지고 공중파 방송을 샀다는 게 굉장히 놀랍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그 모든 다양한 영화에서 요새 조선족 범죄 조직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습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무섭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불안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본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일 중국 조선족을 소재로 해서 컨텐츠 쪽을 사업을 하시면서 돈벌이의 소재로 삼는 분이 지금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께서 지금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한국 사람이고요. 제 가족 중에 조선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중국 사람하고 결혼을 하다 보니 한국인 치고는 중국하고 여러 가지로 접촉이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살펴본 중국 조선족 동포들은요, 특히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어렵게 하루하루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는요, 너무너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그런데 잘못된 영상 콘텐츠 혹은 정보들이 노출이 됨으로 인해서 이분들은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상처나 아니면은 금전적인 손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꼭 고려하시면서 지금 하시는 일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 사람들이 조선족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정리해 봤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5초만 투자를 하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조선족 동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현지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중국의 상황에 대해 전달드리는 차코페페입니다. 먼저 5초만 투자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중국 조선족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이야기, 저 차코페페가 중국 조선족 동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중국 조선족 동포분들에게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전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한국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점에 유의를 하시면 될지 제가 최대한 조선족 분들 입장에 서서 생각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완전히 한국 사람입니다. 자, 먼저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언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한국에서 한국 사람으로만 살 때는 몰랐는데요.
한국어라는 것이 중국어하고 비교를 할 때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적절한 표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쓰는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영어들이 있고 그런 영어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네이티브예요. 근데 중국어도 이제 중국어는 영어보다 쓰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평생 중국어를 쓰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쓰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국어에 대한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마 중국에서 계속 자란 조선족 분이시라면 모르실 가능성이 있는데요. 한국어는요, 조그만 말투가 변하고 악센트가 조금만 변해도요, 굉장히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지방분이 서울에 와가지고 오랫동안 살면서 서울식으로 말투를 교정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20년을 사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도 중간중간에 조금씩 말투가 원래 고향 말투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챕니다. 그 정도로 민감한 언어를 쓰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선족 분들이 쓰는 특유의 그 말투가 있습니다. 그걸 듣는 순간 바로 알아채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시고 숨기려고 하셔도요, 어느 정도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일단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부분이 조금 민감한데, 조선족 분들이 중국에서 배운 그 민족 언어라고 해서 조선어라고 배우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북한의 문화어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쓰는 표준어하고 북한의 문화어는 다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은요, 특히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더 심하신데요, 어렸을 때부터 반공교육을 굉장히 심하게 받고 자라세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관련된 것이 나오면 무의식적으로 반감이 생깁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거는 조선족 분들이 뭐라고 하실 수가 없는 게, 이거는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같이 사는 삼촌이나 무슨 뭐 집안에 어르신이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쌓아서 죽이고 뭐 때려 죽이고 이렇다고 쳐보세요. 어떻게 좋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옛날 한국 전쟁은 그런 기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비슷한 말투가 들리면은 자기가 머리로는 아닌데도 감각적으로 반감이 생기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한국에. 자, 그리고 그런 북한식 말투가 이렇게 조금 싫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하고요.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한국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조선족 분이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야, 우리 민족이 사는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야, 한국 참 좋구나, 야, 이러면서 가셔서 그대로 말투를 쓰신다. 본인이 생각한 거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말씀드리기가 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솔직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를 감안하고 들으세요. 우리나라 그 유튜브에 이춘근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한국의 대표적인 그 미국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제가 이제 미국을 배워야 될 때는 그분의 내용을 제가 자주 시청하곤 합니다. 굉장히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한번 굉장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서울의 프레스센터에서 강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당시 한 2, 3년 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춘근 교수께서 강의를 하시면서 결론은 뭐냐, 향후 중국이 미국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수십 년 뒤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자, 이런 판단이셨던 거예요. 이분이 미국 전문가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상황을 갖다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비교를 하신 다음에 그런 의견을 내셨거든요. 저는 그런 의견은 정말로 가치가 있는 의견이라고 봅니다. 특히 학자로서 그런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당시 프레스센터에서 이 얘기를 듣던 관객들이 갑자기 그 말을 듣더니 환호성과 함께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아니, 미국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외국이고 중국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외국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더 셀 수도 있고 중국이 더 셀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 뭐가 더 우리한테 유리한지를 잘 판단을 해서 잘 활용을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미국이 아직 중국보다 훨씬 세다 그러니까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치는 거는 또 대체 뭐냐 이겁니다. 그게 제 머릿속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의문으로 남아 있었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이 상황에서 한국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지르기 위해선 오직 하나밖에 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미국이 압도적인 전력으로 세계의 1등 국가가 되어야지 본인과 자기 주변 사람들이
이익을 받는 분이어야만 이런 행위가 가능하다. 자, 저는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린 건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실력을 행사하시는 분들은요, 7, 80년대나 90년대에 대학 생활을 하시다가 주로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당시에는 이제 중국하고는 당연히 교류를 할 수 없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 안에 한국인 선후배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커뮤니티 안에서 이분이 이제 유학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에 돌아오시면 다시 그 사람들을 만나죠. 자, 이때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요직에 들어가는데요, 이분들의 뒷배를 미국이 받쳐주는 겁니다. 실제 미국이 받쳐줄 수도 있고 안 받쳐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분들이 한국에서 가져가는 논리는, 가장 큰 힘은 뭐냐? 자, 봐라, 세계 1등 국가 미국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느냐? 근데 미국이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제일 많이 한다. 자, 내가 미국 전문가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선후배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회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점유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조차도 제 친척분이나 아는 분, 가까운 분들 중에 이런 관계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미국 중심으로 운영이 되던 이 질서가 2010년대 이후 들면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거는 미국 자체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계속 부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와중에서 중국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저 같은 사람들이 중국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또 이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법니다. 그리고 많은 사업의 기회를 만들어내고요, 또 중국이 기존에 한국이 보지 못했던 시각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미국을 근거로 하고 있던 한국에 기득권 세력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부담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 사람들 입장이라고 해도 저도 부담 가질 것 같아요. 인지상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득권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어떤 사람들이나 힘들이 올라오는 것이 자연스럽게 맞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한국의 기득권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양한 언론 매체 수단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양한 보도를 할 때에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내용이 있으면 굉장히 과장을 하고 확대 해석을 합니다. 심지어는 사실이 아닌 것도 막 내보냅니다. 왜? 그러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많아서 그래요. 이게 한국의 지금 상황입니다. 제가 그 과거 역사를 봐도 한국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한국이 옛날에 조선시대 때 청나라가 쳐들어오는 병자호란이 일어나는데요, 병자호란이 발생하기 3달 전에 당시 이제 청나라하고 명나라가 같이 있었어요, 중국 대륙에. 그럼 명나라 사신인 황손무라는 사람이 조선에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조선을 부추겨서 청나라를 니네가 공격을 하게 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이 황선무라는 사람이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조선이 생각보다 너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군사력은 형편없고 신하들은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는 명나라를 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중에 황선무가 조선의 사대부들한테 편지를 남기고 갑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냐? 결론은 이걸: 네가 진짜로 명나라를 위한다면 청나라하고 싸우지 마라. 이게 지금 황선무의 주장인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조선이 청나라하고 붙으면 백발백중 치니까 차라리 전쟁 일으키지 말고 명나라하고 청나라하고 견제하고 있을 때 너도 옆에서 같이 견제라도 해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사대부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명나라를 위하는 일이 아니다. 명나라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청나라하고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패턴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거든요. 한국의 당시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입으로는 명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명나라를 근거로 해서 조선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에서도 미국 전문가, 친미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실제 미국을 위하거나 미국하고 어떤 그 생각이 같은 게 아니라 미국을 활용을 해서 자기가 한국에서 입지를 강화하는데, 유지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다양한 언론 매체라든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주면서 당연히 중국과 관계가 있는 조선족들에 대해서는 안 좋은 메시지가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조선족으로서 한국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실력을 키워서 당당하게 대하세요.
한국 사람한테 절대로 구차하게 대하지 마시고 지나치게 예의를 차리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이 만약에 제 자신이 조선족이라면 제가 했을 그런 방향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는 한데요. 한반도 입장에서 그 한반도 북방 지역은요, 대대로 한반도에 영웅을 배출을 했던 지역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광개토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분도 북방 지역에 있고요. 당나라를 막아냈던 안시성의 양만춘 장군, 조선 태조인 이성계도 사실 지금으로 치면 조선족과 비슷한 입장이었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육군 장교로 처음에 인간을 해가지고 초반에 북방에서 근무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경력이 쌓였던 분입니다. 자, 등등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북방 출신입니다. 자, 반면 반도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기질은요, 이상하게도 특권층이나 엘리트층을 지향을 하는 문화가 되게 강해요. 그렇게 되고 싶어하고 한번 그 의지가 되면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되게 강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참 저도 한국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최근에 이제 나온 한국의 재미 있는 사자성어 중에 강약약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게 한다는 건데 아주 안 좋은 말이죠.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 중에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선족이 같은 동포라고 한국 사람을 만나서 너무 반갑고 친절하게 하고 너무 예의 바르게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잘해주시면요, 어떤 한국 사람들은 일부러 만만하게 보고 무시합니다. 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주의하자는 겁니다. 자, 제가 보니까 중국에는요, 아직도 권력, 그 권,权, 그 돈, 부, 푸고이다, 푸. 자, 이 권하고 부가 아직 각각의 영역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런데 한국은 권보다는 부의 힘이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상하게도 많은 한국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선 굉장히 공손해져요. 그리고 되게 또 착해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한국 사람이 아니고 중국의 조선족이었다라고 한다면 돈을 많이 벌거나 실력을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강하게 나갔을 것 같아요. 이것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강조하는 그 예의라든지 이런 거에서 조금 어긋날 수도 있고요. 사람이 좀 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조선족이나 한국 사람이나 모두에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참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안타까운데 저는 실제로 제가 보고 겪고 생각한 것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선족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반도에 나라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이고요, 하나는 조선, 한국에서는 이제 북한이라고 하죠. 북한의 상황이 지금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실리를 추구를 해야 되는데 뭐 추구를 할 생각이 없는 건지 하려는데 잘 안 되는 건지 점점 꼬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합리성을 상실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일 안타까운 거는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약 2천만 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요, 한국, 북한, 중국 이렇게 놓고 봤을 때에 앞으로 통일 한반도 시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한국 사람들이 북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명분이나 기질 등 다양한 측면에서 리더십을 가져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한국이 갈수록 자본주의의 괴물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돼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어떤 그 자본주의적인 강한 괴물적인 색채가 북한 지역으로 간다면 앞으로 통일 한반도는 너무 아름다운 나라라기보다는 잘못하면 끔찍한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역할을 가장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중국에 있는 조선족 동포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 북한을 상대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한반도 전체의 발전을 그려나갈 수 있는 힘, 그리고 중국, 일본, 미국과 같은 세계적인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가져갈 수 있는 힘을 가진 큰 인재가 조선족들 안에서 나와줬으면 하는 게 솔직한 제 바람입니다. 이미 굉장히 훌륭한 조선족 분들이 중국의 주류 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한중 간의 비즈니스 업계,
그 다음에 북한과 중국 사이의 비즈니스 업계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여기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영역이 지금 조선족 분들이 역할을 못 해주고 계시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강화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이제 뭐냐면 한국의 주류 사회입니다. 법조인과 정치인이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한국의 국회의원 중에 2분 정도가 탈북자 출신입니다. 자, 그런데 조선족 출신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과거에 베트남 출신의 다문화 가정 여성도 국회의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족 중에서는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요, 법치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이 되어서 한국에 대한 법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한국 사회가 운영이 되는 규칙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법조인 출신들이 정치인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국에 있는 조선족 분들은 너무 한국 사회에서 단순히 생활을 유지하거나 한국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너무 눌려 있거나 아니면 단순히 돈벌이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조선족 인재가 나타났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절대로 한국에 해가 된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한국 사회가 보다 더 균형 있고 객관적인 시각을 갖춰나가는 데에 분명히 도움을 주고 역할을 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중국 조선족 동포분들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 그 다음에 정보들을 어떤 내용들은 한국 분들에게 맞춰서 만든 게 있고요. 또 일부 내용들은 중국에 있는 조선족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내용들은 중국 조선족 분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을 너무 가감없이 그대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듣기에 불편하거나 불쾌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한국 사람이 아닌데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럼 굉장히 신뢰가 되겠죠.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 부족한 점이 더 많이 보이고 그만큼 더 마음이 아픕니다. 안타까운 점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고려를 하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혹시 보시면서 불쾌한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불쾌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강조드리겠고요. 그럼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용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